안녕하십니까.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 이진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준비한 부산지속가능발전대학의 강의를 SDG 13과 SDG 14에 관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해양에 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SDG 13은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 개의 세부 과제로 되어 있는데 모든 국가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력을 강화한다. 그죠?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국가 정책, 전략, 계획에 통합한다.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대한 교육, 인식 제고, 그 다음에 인적, 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세부 목표가 굉장히 아주 규범적으로 되어 있는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지표가 필요해서 지표를 보시면 자연재해 재해 피해 지표, 온실가스 배출량, 그 다음에 오존층 파괴물질의 소비량이, 그 다음에 광역시의 대기 오염도, 1인당 에너지 소비량 뭐 등등, 또 특히 요새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 비율, 이런 것들이 발전 지표가, 세부 발전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13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느껴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세히 보시면 이게 세부 목표가 주로 기후변화 적응, 완화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적응 완화는 기후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후변화 실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이걸 예방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와닿는 게 굉장히 적고, 특히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기후변화에 관계되어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가 대기오염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서 많이 필요한 시기에 도달해 있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데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13에 관한 얘기를 마치고요. 14에 관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 것인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대양은 이제 더 큰 바다를 말하는 것이고요. 바다는 일반적인 바다. 그 다음에 해양 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사용이 그 세부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7개의 세부 목표로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요약을 해보면 크게 이 SDG 14는 크게 정책이 세 분야로 되어 있고요. 해양 오염, 해양 및 연안 생태계,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어업, 이 세 분야의 정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세부 목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요거를 그대로 좀 요약한 것이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7개가 되는데, 세부 목표는 무엇이냐면 육상에서 오는 해양 쓰레기하고 해양 오염을 예방하고 감소하는 것이 제1목표고요. 제3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해양 산성화와 그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제3입니다. 요게 2개가 묶여서 해양 오염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생태계에 관한 것인데,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최소한 연안 및 해양은 전 지구에서 10%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자. 그래서 10%가 목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주장을 하는 세부 목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해양을 보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업 자원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이런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서 어업 자원을 보호해야 된다. 그 얘기고, 많이 잡든가 남획을 한다든가 불법, 비규제 어업 이런 것들에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절대로 줄 수 없다. 이런 세부 목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구조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부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하면 이걸 평가하는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안 오염도, COD, 그 다음에 거기 얼마만큼 생물이 사느냐, 생물 종수도 있고, 아까 말한 10%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 10% 해양 보호 구역의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갯벌 면적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주요 지표정,
믿거나 말거나 주요 지표종이 우리나라에서는 고등어, 정갱이, 키조개, 참홍어, 도루묵 이게 지금 주요 지표종.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걸 지표정의 했다고 하는 것도 좀 의아스럽고 아마 이 전체에 대해서 발전 지표가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드시죠? 예. 그래서 또 특히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이 강이기 때문에 4대강의 수질 오염도도 이거 국가지속발전 목표 지표로 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거 지표도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이거 특히 이제 우리가 연안에서 요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플라스틱 오염 같은 건데, 예, 플라스틱 오염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은 아직 지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달성하고 하겠느냐 이런 지표가 없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안이 4대강의 오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직 지표로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봐서 해양 분야는 참으로 미비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자책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 기후변화 얘기를 하면 저는 지금부터는 기후변화하고 해양이 왜 중요한지 한꺼번에 묶은 이유가 아마 여러분들 때 그 소상하게 설명이 될 텐데 이거를 좀 묶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간단하게 시간이 되는 까지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기후변화 그러면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은데요. 요새는 기후변화를 재해, 기후재난이라는 표현까지도 하고 그걸 좀 더 험악하게 말한 사람이 기후변화, 이 사람인데 킬링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라 했냐면 기후변화는 대량 살상 무기라고 했습니다. 원자폭탄보다도 더한 대량 살상 무기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킬링이라는 사람입니다. 킬링이라는 사람은 20대에 그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대기 중에 있는 기체를 분석을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특히 분석을 잘하는 것이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그 기법인데 아주 섬세한 솜씨로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측정을 해봤어요. 측정을 해봤더니 자기네도 캘리포니아에서 줘봤더니 봄에는 많이 올라가다가 여름에 뚝 떨어져요. 이산화탄소가. 왜 그럴까요? 봄에 많았다가 겨울에 많았다가 여름에 떨어져요. 여름에 떨어지는 이유는 여름에 식물이 광합성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정교하게 이 계절 변화를 보고 있노라니 측정을 하다 보니 이거를 아마도 우리가 인류가 그 산업하면서 근대화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산화탄소가 제일 안 나는 곳을 하와이로 정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마우나로아라고 하는 것은 하와이 말로 뭐냐면 큰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하와이에 제일 큰 산, 빅 아일랜드의 꼭대기, 그 빅 아일랜드는 해발이 4,000m 돼가지고 밑에는 수영복 입고 수영하는 아열대지만 4,000m 올라가면 얼음이 있습니다. 그 얼음 옆에 이 실험실을 만들고 여기서 측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58년도부터 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측정을 하고 살림도 다 팽개치고 하와이 가서 쟀거든요. 지금은 그 아들이 그 랄프 프랭클린 킬링이 그 대를 이어서 이산화탄소를 분석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1958년에는 이게 한 300 초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올라가가지고 400까지 올라가 있어요. 404까지 올라가서 별로 그 오래지 않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것을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이후로 여러 사람들이 우리 기후 변화를 예측을 했는데 어디를 가도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기후 변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남극은 뭐 산업이 뭐니까 거기는 안 그렇거니 생각을 했는데 남극까지도 여기서 보라색 점인데 남극에서도 지금 2000년대 들어서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구온난화가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고치지 않으면 이대로 둔다고 하면 이만큼이 올라갈 것이다. 이만큼이 올라갈 것이다. 그거는 예측의 시나리오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우리가 뭘 줄이면 이만큼 이제 지금 그대로 되면 이만큼이 되거든요. 근데 뭘 줄이면 요게 되고 뭘 줄이면 요게 되고 뭘 줄이면 요게 되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가능한 한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자, 이 기후변화 얘기를 하면 우리가 크게 국제적인 단체 두 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IPCC라고 해서 이것은 정부 간 기후변화 패널이에요. 이 패널 그러면 무슨 이렇게 패널 그게 아니고 기구 이름이에요. 기구 이름. 이 기구 이름인데 이 88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뭐냐면 학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 하겠습니까? 조사해가지고 뭐래요? 보고서를 써요. 그 보고서 이름이 AR이라고 하는 보고서예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한 것은 요새 AR 1번, AR 4번,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AR 6차 보고서가 이제 2014년에 나오고 한 6년에 한 번씩 내는데 5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씩 내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나올 것이 2022년 내후년에 나올 것이 이제 6차.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여 앉아서 허구한 날 보고서 쓰고 그렇죠. 조사하고 그런 모임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너무나 네가 좋은 데이터를 생산해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노벨상도 받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과학자들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단체가 국가 간에 그 모여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줄여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 이거는 과학자의 모임이고 이거는 정부의 모임입니다. 정부의 모임은 뭘 하겠습니까? 앉아서 회의를 하죠. 그 회의 이름이 당사국 총회입니다. 그래서 당사국 총회를 매년 하는데 모이면 이제 여기서 그 서로 너는 얼마 줄여라, 너는 얼마 줄여라 그런 그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그런 국제 협약 아래 당사국 총회를 매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목표가 뭐냐면 2023년에 여수에서 이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당사국 총회는 192개 나라가 전부 와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큰 행사고 이 당사국 총회에는 NGO들도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보통 한 2, 3만 명 모이는 그런 대형 회의인데 대단히 큰 회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IPCC, UNFCCC는 뭐의 기구냐면 유엔의 기구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UNFCCC를 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UNFCCC는 이제 그 반기문 사무총장님하고 상관이 있고 IPCC는 누구랑 상관이 있냐면 바로 이분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회성 교수님이신데 고려대학교 교수님인데 지금 IPCC의 대표입니다. 대표라서 이분이 모두 AR 보고서를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대단하죠. 이 두 개를 다 우리나라가 다 그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나온 보고서가 AR5 2014년에 나온 것이고 이게 이제 종합보고서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2도씨가 아무래도 늘어날 것 같다. 그죠? 예, 2도씨가 늘어날 것 같아서 2도씨가 증가할 경우에는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물이 부족할 사람이 한 20억. 그죠? 전체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죠. 생물종은 한 30%까지 멸종하고 있고 굶어 죽는 사람이 3천만 명, 홍수 위험에 처한 사람이 이게 기후변화가 되면 홍수가 잦기 때문에 3천만 명이 홍수에 노출되고 많은 사람이 여름에 폭염으로 사망하고 그린란드 빙하와 안데스의 산맥, 만년설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서가 가장 최근에 5차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교토의정서는 아시죠? 예,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최초의 의정서인데 이거가 이제 발효 연도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2008년도부터 12년까지입니다. 2008년도부터 12년까지 국제적으로 처음으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의정서를 인준하면서 여러 나라가 기후 변화에 대비한 이산화탄소를 온실가스를 감축하자 이런 의미를 했는데 그때 목표 자체가 이 교토의정서가 오직 4년의 계획이고 뿐만이 아니라 이걸 다 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배출량의 21% 정도밖에 감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토의정서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미비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 이게 나왔으면 그 다음에 그럼 2013년부터는 어떻게 해? 그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언제 만들기로 했냐면 코펜하겐에서 2009년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2019년 이후, 그러니까 2012년 이후에 2012년 이후니까 포스트 우리 후라고 그러죠. 포스트 2012년 체제를 코펜하겐에서 2009년에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모였는데 워낙에 교토 의정서가 좀 미비한 데다가 그걸 획기적으로 고치려고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결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희망을 갖고 생각했는데 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펜하겐의 2015년에 당사국 총회에서 망했어요. 그러니 다음 당사국 총회 15니까 16이잖아. 2010년에 그 멕시코 칸쿤에서 모여가지고 없어. 이제 2012년 이유가 없잖아요. 도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급한 대로 2020년까지는 그냥 교토 의정서를 연장해서 쓰자. 연장해서 쓰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2020년 이후에 기후체제를 만들자 하고 칸쿤에서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쭉 2011년, 12년, 14년, 14년 하다가 결국 뭐냐면 2015년에 2005년 12.12에 파리에서 신기후체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거 대단히 역사적인 거죠. 왜냐하면 2009년도부터 미루던 거를 이제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2015년에 만든 신기후체제, 우리가 파리 체제라고 하는데, 파리 체제, 아까는 교토였었잖아요. 파리 체제로 바뀌면서 뭐냐면 교토 의정서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들을 여기에서는 파리 신기후체제에서는 주장하게 됩니다. 그 주장의 내용이 뭐냐면 교토 의정서는 오직 감축하는 데만 줄이는 거죠. 줄이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어차피 이제 기후변화는 일어났어요. 일어났으면 거기에서 적응해서 사는 거, 우리가 적응이라고 하는데 기후변화의 적응도 중요한 목표로 치자. 그래서 기후변화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적응을 하는 거죠.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홍수가 많이 나요. 그럼 홍수가 나면 홍수를 막기 위해서 댐을 보강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감축만큼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기후체제에서는 감축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 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파리 협정을 보면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2도씨 목표 2도를 목표로 하는데 1.5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저배출뿐만이 아니라 여기 탄력적 개발을 위해서 적응을 해야 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도 조성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도 그 다음 해에 그 환경부 장관이 파리에 가가지고 여기 유엔이죠. 이거 유엔에서 만든 거니까 유엔에 가가지고 협약하는 협약식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대단한 성과다. 이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이제 한 신기후 체제가 이제 우리 올해부터 이거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뭐가 중요하게 됐냐면 바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어요. 바다가. 왜 바다가 중요한지 보시면 여러분 요 6개의 퀴즈를 다 맞히시면 뭐 더 이상 강의할 게 없는데 한번 해볼게요. 지구상 생명체 서식처에 바다가 몇 % 차지할까요? 지구 생명체가 몇 %가 바다에 살까요? 지표의 몇 %를 차지할까요? 해산식물이 바다에 사는 식물이 우리 지금 숨쉬는 거 있잖아요. 숨쉬는 산소의 몇 %를 될까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얼마만큼 바다에서 올까요? 얼마만큼? 자, 수자원에 먹고 사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자, 물동량의 몇 %는 바다를 통해서 교육이 될까요? 지구 광물 자원의 해양에 있는 것은 50%일까요? 80%일까요? 여러분 감 잡으셨어요? 모두 다 뭐냐면 오른쪽이에요. 예, 그래서 지구상 생명체 서식처는 96%가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에 사는 생물이 훨씬 많고요. 지구상 생물의 80%가 바다에 삽니다. 지표의 71%가 바다고요. 해산식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데 쓰는 산소는 반이 바다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거 아니에요. 반이 바다에서 오고요. 오는 것도 있지만 반이 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물은 거의가 다 바다에서 증발해가지고 육지 와서 비 뿌리고 사는 게 우리가 쓰는 물이 있거든요. 거의 다, 반이 아니에요. 거의 100%가 바다에서 오는 것이고요. 수자원으로 먹고 사는 인구가 42억이에요. 예. 그 다음에 물동량은 90%가 바다를 통해 삽니다. 우리 지구의 광물 자원은 80%가 바다에 있어요. 육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80%.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파리에서 하면서 파리의 그 기후변화 협정, 그 신기후체제 협정을
인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다다. 그래서 거기에 처음으로 오션데이라는 걸 합니다. 바다의 날이라는 걸 해서 바다의 중요성을 하는데, 바다는 이걸 우리가 지구라고 하잖아요.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지구라고 했느냐? 지는 땅지잖아요. 땅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바다를 다 먹으면 이만큼이 되기 때문에 이 아서 클락이라는 사람이 수구라고 해야 된다. 예, 수구라고 할 정도로 바다에 물이 많다. 뭐 그런 얘기고, 우리 지금 지구잖아요. 지구는 가장 많은 가스가 질소고, 그 다음에 산소고, 이산화탄소가 지금 많다고 난리를 치는데 0.02%, 0.03% 있어요. 그런데 화성에는 이산화탄소가 95%. 그 다음에 금성에는 이산화탄소가 96%. 그 96%, 95%가 왜 지구에서는 0.02%가 되었을까? 바로 바다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합니다. 자, 바다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는 끊임없이 움직여요. 왜 움직이냐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물이 그린란드 빙하 물이 여기가 제일 높거든요. 4도. 물은 4도씨에서 높기 때문에 4도씨 물이 쭉 빠집니다. 쭉 빠지면 여기 한번 오죠. 남극에서 나왔다가 다시 여기서 다시, 이것도 4도니까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서 얘가 이제 아까 보시면 여기서 내려간 물이 쭉 돌아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껍데기로 다시 여기 최종적으로 오는데 약 1600년이 걸려요. 그래서 바다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처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다는 저기 1000m 넘어가면 깜깜하고, 그 다음에 1000m 넘어가면 온도가 4도입니다. 추워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엄청난 종류의 생물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크기도 무지 커요. 얼마나 크냐면 이거 물벼룩 같은 게 손 이만하죠. 그 다음에 이런 물고기도 거의 2m. 색깔 모양은 굉장히 숭악하지만 매우 크고 매우 다양한 것이 깊은 바다에 많이 산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우리가 이전에 몰랐었거든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는 바닷물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컨베이어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지구를 몇 도로 만드냐면 15도로 만드는 거예요. 적당하게 살기 좋게. 움직이지 않으면은요, 여기는 더워서 죽고 여기는 얼어 죽게 됩니다. 근데 끊임없이 그 1600년에서 2000년을 주기로 컨베이어처럼 움직이게 하니까 이것이 지구의 허파이고 온도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거대한 바다가 요새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가 뭐냐면 3가지 문제.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산성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온도가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산소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트리플, 3개의 고난이에요. 3개의 고난이 지금 바다를 덮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어느 그림이나 봐도 해수온이 올라가고 있고요. 해수면도 상승하고 있고, 또 뭐냐면 이거는 산소인데 바다의 산소가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있잖아요.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아요. 물에 녹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다시 분해를 해요. 그러면 H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산성화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녹으면 바다가 전부 뭐가 되냐면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산성화가 많이 진행돼 가지고 바다가 산성화가 되고 있어요. 바다가 산성화가 되면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바다에 사는 생물들은 산성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850년대 바다인데 1850년대 바다 산성은 이 정도였었는데 지금 2013년에 이렇게 되고요. 2100년도에 가면 거의 바다가 산성화가 돼서 아마 바다에서 건져 먹을 생물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 산성화는 생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고, 특히 그 기후변화가 되면서 산소가 매우 줄어들어요. 산소가, 이 파란 데가 산소가 없는 데거든요. 바다가 산소가 없으면 생물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근데 바다가 왜 중요한데,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지구의 50% 인류는 어디에 사냐면 바다 언저리에 살아요. 여러분, 바다의 연안의 정의가 해안선에서 100km거든요. 대구 사람들도 외국에 가면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면 해안가 사람이에요. 100km를 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바다에 여러 가지 일도 많고요.
바다에서 여러 가지 그 물고기 잡도 막 이렇게 물고기 그 수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바다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특히 바다가 이산화탄소에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 얘기를 하는데 기후변화에서 중요한 이산화탄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구 전체를 봤을 때 지구 전체를 보시면 지구를 봤을 때요. 바다잖아요. 육지잖아요. 바다의 육지를 봤을 때 여러분 생각에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일 것 같아요? 나무가 아니에요. 어디냐면 바다예요. 바다에 이만큼이 들어있어요. 이거 단위가 보면 3만 단위거든요. 육지에 막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육지는 600단위예요. 예. 육지에 나무가 많아서 이산화탄소가 많은 것 같아도 바다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 그러면 석탄, 석유에 많지 않을까? 석탄, 석유는 단위가 7천이에요. 얘는 아까 3만 단위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탄소를 봤을 때 탄소를 여기서 색깔을 보시면 블루, 그린, 블랙, 브라운 이런 카본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은 차지하는 것이 바다의 탄소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름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블루 카본이라고 그러냐. 블루 카본. 그래서 블루 카본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바다에 의해서 흡수되는 탄소이고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린 카본, 육지의 광합성에 의해서 많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훨씬 더 바다에 많게 되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요. 바다가 훨씬 더 이만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육지에 들어있는 탄소는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것밖에. 더 보시면 특히 바다에 어디에 많냐? 보면 어디에 많은 데가 특히 염습지. 염습지는 낙동강 하구 같은 데가 염습지고요. 그 다음에 맹그로브, 낙동강 하구 같은 것들이 열대지방에 가면 우리처럼 갈대가 안 살고 나무가 삽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맹그로브 숲이라고 그러는데 맹그로브가 이만큼이에요. 보시면 이거 열대우림은 우리가 굉장히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것 같으죠? 꼴란 요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바다의 생태계다. 그래서 이 바다의 생태계를 잘 보존하면, 그 아까 블루카본이라고 그랬는데, 이 유엔의 보고서입니다. 유엔의 보고서가 바다의 탄소를 잘만 보관해도, 잘만 유지해도 우리가 기후변화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한 보고서를 2009년도에 내고, 이거를 정식으로 이름을 블루카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블루카본을 열심히 찾아서 그거를 보존하면 기후변화를 어느 정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저감시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블루카본의 그 중요 동네가 바로 여기입니다. 연안입니다. 그래서 연안의 염습지, 아까 맹그로브, 그 다음에 해초밭, 그 다음에 이거 해조밭. 이 해조밭은 해조 하나가 아파트 20층입니다. 예, 거대하게 자라게 되면. 그렇게 하면 충분히 육지에 있는 숲만큼도 많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네 군데는 우리가 탄소 흡수원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이거를 잘 보존하자. 이런 움직임이 전 세계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마나도에서 그 월드 오션 컨퍼런스에서 바다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연안 생태계가 중요하니까 이거를 잘 보호하는데 특히 뭐냐면 맹그로브 숲, 염습지, 해초밭, 하구, 산호초를 잘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의 아까 기후변화 회의 당사국 총회에서 바로 맹그로브 숲 위에서 당사국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존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2012년에 아까 그 리우 회담 같은 데서 이거를 리우 해양 선언이라는 거라서 바다가 중요하다는 것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모든 나라가 그 참여한 183개 국가가 이게 바다 연안에 인접해 있는 모든 나라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 바다를 잘 살피자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고, 이 선언은 총 7가지입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모두 다 그 생태계 관리를, 연안의 생태계를 잘 관리해서 블루카본을 잘 정리하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염습지를 잘 보존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염습지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이에 1940년대 이후에 우리가 사는 그 전쟁, 2차 대전 이후에 그 염습지는 전 세계적으로 30%, 25%가 날아갔습니다.
날아갔고 지금도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없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염습지가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있고 해초밭도 굉장히 중요한데 해초밭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35%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든지 보호하자. 그래서 블루 클라이미트 솔루션, 블루 카본으로 기후변화를 해결하자. 이런 움직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ealthy Ocean for Healthy Planet, 지구의 건강을 위해서 연안 생태계를 건강하게 지키자라고 하는 것 같고, 여러 나라에서 요거는 이제 사우스베이라고 캘리포니아에서 워낙에는 이런 바다였었는데 이건 나무를 키워가지고 상당히 건전한 생태계를 이루어서 기후변화에 상당히 적응했다, 이런 성과를 표현한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전남의 완도에서 카본 제로 시위드 타운, 그래서 해조류를 많이 키워가지고 해조 숲으로 이산화탄소를 저감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살리는 일이 지구를 살리는 일이고, 지구를 살리는 일이 기후변화도 줄이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후변화로부터 시작했는데 결국은 바다를 살리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